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은 요거 합성어 부분만 딱 끝나면 일단 우리가 단어 형성 부분이 완전히 끝이 나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이론만 쭉 나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문법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합성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합성어에 대해서 간단히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은 합성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 형태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얘는 어근 더하기 어근의 형태를 취하는 걸 우리는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파생어는 앞에서 했을 때 어근 더하기 접사였죠. 그렇죠? 접사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상관없었지만, 그렇지? 자,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의 모습을 가지는데, 자, 이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요 첫 번째 거를 배우고, 고등학교에는 요 두 번째 거를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중학교 기준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합성어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뭐다? 두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자, 합성어를 나누게 되면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대등합성어. 그죠?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두 어근이 본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등합성어 같은 경우는 두 어근의 힘이 똑같은 거야. 알겠죠? 누가 우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 두 개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등합성어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무슨 조건이냐? 바로 합성에 참여한 두 어근의 품사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품사를 가지고 대등합성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대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은 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고, 힘이 똑같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등합성어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어근의 품사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보면 논밭 해석을 하면 논과 밭이야. 밭과 논 해도 의미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품사상으로 봤을 때도 명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손말도 역시 손과 발과 손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서도 명사 더하기 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가다 같은 경우는 오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온 다음에 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오고 가는 게 동시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동시에 있는, 이때 우리를 오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동사 더하기 동사가 합쳐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대등합성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합성에 참여한 두 어근의 분사는 똑같아야 되고, 두 어근의 의미 관계가 대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종속합성어 혹은 다른 말로는 수식합성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종속이라고 비염이 너무 심하네. 자, 종속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바늘 가는데 실이 갈 수 있지만 실이 가는데 바늘이 못 가요. 알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꼭 리드하는 쪽이 있고 끌려가는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속합성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속합성어를 다른 말로 수식합성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대부분이 바로 뭐다?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수식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종속합성어. 책과 가방이 합쳐. 근데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요거 하나 적읍시다. 이 경우는 종속합성어는 두 어근의 품사가 달라도 성립이 되죠. 이 경우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책가방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책을 넣는 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넣는 가방. 그렇죠?
가방을 넣는 책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종속이기 때문에, 그죠? 손수건도 손을 닦는 수건, 수건을 닦는 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수건도 종속이죠. 돌아보다도 돌아서 보다, 고개를 돌려가지고 보다라는 행동이 도는 게 먼저 하고 보는 게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종속합성어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돌아가다도 마찬가지야.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골목을 돌아가다 이때는 도는 행동을 한 다음에 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도 종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융합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융합이라고 하는 거, 핵융합이라는 말 과학 시간에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융합이 일어나면 두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려. 물질이 그 분자 단위부터 바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어도 두 어근이 합쳐졌는데 완전히 새로운 낱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융합 합성어는 어근이 지닌 본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합성어를 우리는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의미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밤낮, 밤과 낮, 하루가 밤과 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저녁도 있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밤낮이 합쳐졌는데 하루 종일 늘 항상이라는 의미로 넓어졌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융합. 춘추, 봄춘자에 가을 춘자를 쓰는데 합쳐가지고 사람의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 어른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 올해 춘추가 몇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다음 돌아가다. 이때 돌아가다는 깨끗하다, 죽다의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완전히 융합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융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미가 새로운 단어처럼 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하나의 단어처럼, 알겠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예로 뭐 가시방석. 진짜로 가시가 돋아있는 방석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편한 자리를 가시방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다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합성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나눕니다. 알겠죠? 바로 또 다른 기준. 바로 뭐다? 단어의 형성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에서 크게 통사적과 비통사적 합성어가 나뉘어요. 알겠죠?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법을 따르는가?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통사적과 비통사적으로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 통사적, 만족하지 않으면 비통사적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이 나누려면 기준만 알면 이거 나누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준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빈 공간에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형성 방법은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낱말이 합성을 할 때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를 따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국어는 기본적인 그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 주어가 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서술어는 제일 끝에 와.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나 이런 애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 구조의 배열 순서를 합성을 할 때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가 되거나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반대로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말은 어순이 우리랑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시간에 이런 말들 들어봤죠? 술모관계, 술목관계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얘네는 먼저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술목관계 하면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형태. 그 다음에 술목관계 하면 서술어 더하기 보어의 관계라는 뜻인데 우리 국어는 서술어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먼저 주술관계 내지는 뭡니까? 목술관계 혹은 뭐 보술관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근데 참고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이거를 어기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통사적 합성의 예를 보게 되면은 바로 힘없다. 힘들다라고 하자. 힘들다. 자, 힘들다. 얘를 문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 힘이 들다. 그렇죠? 바로 얘는 힘이 들다. 즉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지? 그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본받다. 본받다는 뭐겠습니까? 나누면 본을 받다. 그렇죠? 그렇죠? 얘는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의 관계 이런 형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기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없긴 합니다. 알겠죠? 물론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가 이거에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포함시키면 그로 인해서 비통사가 나오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났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형성 방법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명사 더하기 명사 그 다음에 관용사 더하기 명사 그 다음 관용사 더하기 관용사 그 다음에 부사 더하기 부사 그 다음 부사 더하기 용언 또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발을 합성을 할 때 품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예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1번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기본적으로 관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태 중에 관용어가 있는데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명사 더하기 명사가 된다든지, 그렇죠? 명사가 뭐 관용격 조사 의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명사 두 개를 나열해서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잖아, 그렇지? 관용사, 부사는 일단 같은 낱말들이 합쳐진 거라서 상관을 하진 않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으로 취급을 해요, 알겠죠? 그럼 이 경우는 통사와 비통사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자, 통사적인 합성어를 보게 되면은, 그쵸? 자, 대표적으로 옛집, 그쵸? 옛집은 바로 뭐다? 옛이라는 말과 집이 합쳐졌는데 이때는 관용사 더하기 명사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온갖. 이것은 온이라는 말과 갓까지 할 때 갓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관용사 더하기 관용사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 바로 부슬비
부슬비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 그치, 바로 부슬부슬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죠. 그쵸? 자, 품사할 때 음성 상징어는 전부 다 품사가 뭐라 그랬다? 음성 상징어는 품사가 뭐라 그랬다? 바로 부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비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졌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 더하기 명사. 이것과 똑같은 형태가 또 산들바람도 있죠. 산들산들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부사랑 그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졌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품사를 할 때 몇몇 부사 중에서는 체온을 수식해주는 체온 수식 부사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 상징어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는 사실상 우리 단어 형성 방법에서는 문장 배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비동사적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사실 시험에는 요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도 하나 적읍시다. 알겠습니까? 자, 용언이 다른 낱말과 합성을 할 때 용언 뒤에 어근이 합쳐진 경우 그 사이에 반드시 연결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요게 세 번째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도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용언이 다른 말과 합쳐질 때 용언 더하기 용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용언 더하기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용언이 다른 말과 합쳐질 때 그 중에 용언이 앞에 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용언과 뒤에 있는 낱말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단어 형성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 통사적인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그렇죠? 군밤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뭐라고? 다시 아니 얘기해봐 똑바로. 그렇지, 구운 밤이잖아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면 구운의 기본형이 뭐야? 그렇지, 굽다예요. 얘는 굽다의 굽이 합쳐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합쳐졌다? 니은이라고 하는 관용사형 어미가 합쳐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밤이 합쳐진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돌아가다. 돌아가다의 경우는 돌다라는 말에 아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라고 하는 어근에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중간에 관형사형 어미, 연결 어미 같은 용언의 어근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위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가 비통사적이 되면은 바로 그 연결하는 어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색깔을 나타내는 말 중에 검불다. 검불다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그치, 검다와 붓다가 합쳐진 거죠. 그쵸? 그래서 검이라는 말과 붓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원래 통사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검고 붓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중간에 연결해주는 어미가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를 비통사적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 있었던 오가다 마찬가지죠. 오다와
가다가 합쳐졌는데 원래는 오고 가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가다에서 어근 더하기 어근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동사와 동사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도 비동사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뛰놀다. 원래는 뛰어놀다가 돼야 되는데 뛰다와 놀다가 합쳐서 뛰놀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높푸르다. 높다와 푸르다가 합쳐졌는데 원래는 높고 푸르다 해야 되는데 높푸르다라고 해서 중간에 어미를 생략하죠. 그쵸? 그 다음 요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배가 고프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덮밥. 자 덮밥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 그치 덮다와 밥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도 바로 용언이 앞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원래는 어미가 들어가야 돼. 그럼 정확하게 통사적으로 만들면 원래는 덮은 밥 이런 형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생략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비통사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걸 꺽쇠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것도 역시 꺾다라고 하는 용언에 쇠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졌는데 이것도 지금 목쇠 통사적으로 만들면 꺾은 쇠가 돼야 되지만 어미를 생략하고 꺽쇠라고 하잖아. 그치? 요렇게 용언의 어근이 앞에 왔는데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를 우리는 비통사적이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어근의 기본형만 파악할 수 있으면 솔직히 통사, 비통사 파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밤노스 다니고 참 쉽죠? 그죠? 그림 그리면서 그지? 그래서 몰라? 밤노스? 모르나? 풍경을 막 잘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 물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생기고 붓으로 막 이러니까 막 파도가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겁나 멋있게 그려도 한다는 말 참 쉽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가장 기본은 바로 요겁니다. 방금 세 가지 했었던 바로 일반적인 단어의 형성 원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결국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세 번째 요 부분 용언이 다른 말과 합성될 때는 그 사이에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냐 통사적 합성어냐가 구분이 되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낱말 형성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남은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줄 테니까 잠시 공부하던 걸 공부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